그날 아침, 회장은 평소와 다르게 아주 오래된 옷장을 열었다. 구김이 진 코트를 꺼내고 손으로 먼지를 털어냈다. 손끝에는 냉기가 맴돌았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세상, 누구보다 많은 재산을 쌓아 올린 사람. 그러나 오늘은 그 모든 것을 숨기기로 했다. 구두 대신 낡은 운동화를 신고 고급 시계를 벗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마치 과거의 자신을 지워내듯이 그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오랜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그 상대가 바로 평범한 은행원이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기엔 너무 평범하다고 주변에서는 입을 모아 말했다.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다. 아버지, 그녀는 진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이 오히려 회장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진심이라니, 그건 세상에서 가장 믿기 힘든 단어였다. 그는 사람을 오래 보아왔다. 돈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스스로 생각했다. 진심이라면 시험해보면 된다. 그래서 그는 비서에게 한 가지 이상한 부탁을 했다. 오늘 하루만 나를 모른 척해. 그리고 직접 노숙자 행세를 하며 아들의 예비 신부가 일하는 은행을 찾아가기로 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머리카락에 일부러 먼지를 묻히고 낡은 마스크로 반쯤 가린 얼굴. 그는 스스로도 낯설 만큼 초라한 모습이 되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던 아침, 그는 종이컵 하나를 들고 은행 근처 벤치에 앉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피했다. 그러나 그는 전혀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자신이 만든 세상 밖에서 처음으로 누구도 아닌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은행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갔다. 그 속에서 그녀가 있었다. 단정한 머리, 밝지만 조용한 미소, 그리고 고객을 대할 때의 진심 어린 눈빛. 그녀였다. 그는 숨을 죽였다. 저 여자가 내 아들의 선택이구나. 잠시 후 그는 은행 안으로 들어섰다. 문지방을 넘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다. 경비원은 곧 다가와 여긴 노숙자는 안 됩니다라고 냉정하게 말했다. 그때 그녀가 나섰다. 잠시만요. 저분은 고객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조용히 회장을 창구로 안내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회장은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잔돈을 바꾸고 싶은데 이거 받아주시겠소? 손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있었다. 다른 직원들은 힐끗거리며 비웃었지만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물론이죠. 기다려주세요. 그녀의 손끝이 그의 손을 스치던 순간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따뜻했다. 그리고 낯익었다. 오래전 그의 아내가 시장에서 그에게 건네던 작은 손의 온기, 그것과 똑같았다. 그 순간 그는 잠시 모든 것을 잊었다. 자신이 시험 중이라는 사실도, 상대가 예비 며느리라는 사실도, 그저 한 사람의 선함만이 남았다. 창밖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휴지 한 장을 건넸다. 손이 많이 차시네요. 따뜻한 거 드시고 가세요.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길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고맙소, 아가씨. 그날 오후 그는 은행 앞 벤치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보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녀만이 그를 사람으로 봤다. 그게 전부였다. 그러나 그 작은 차이가 그의 오랜 믿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회장은 그 은행으로 몇 번이나 발길을 옮겼다. 이유를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단지 그녀가 일하는 창구 앞에 서면 묘하게 마음이 편해졌다. 하루하루 쌓여온 회의감과 공허함이 잠시 잦아드는 기분이었다. 그가 세운 건물, 투자한 회사, 수많은 사람들의 인사 속에서도 느끼지 못한 감정이었다. 그는 여전히 노숙자 차림으로 그곳을 찾았다. 두 번째 날엔 일부러 더 초라하게 보이려 낡은 모자를 쓰고 무릎이 해진 바지를 입었다. 은행 안에 들어서자 몇몇 직원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저 사람 또 왔어요?
보안팀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들려왔지만 그녀는 여전히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날이 춥네요. 따뜻한 데 앉으세요. 그녀는 매번 그에게 미소를 건넸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이라서 그 미소를 주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커피를 사러 나가는 짧은 시간 동안 회장은 그녀의 책상 위를 조용히 바라봤다. 작은 화분 하나, 손으로 직접 접은 종이악, 그리고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연로한 여인이 있었다. 그가 보자마자 느꼈다. 저건 아마 그녀의 어머니일 것이다. 사진 속 어머니의 눈매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피로해 보였다. 아마도 그녀가 지금의 딸을 그렇게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그녀는 다시 회장 앞에 나타났다. 혹시 점심 드셨어요? 회장은 머뭇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그녀가 작은 종이컵을 내밀었다. 이거라도 드세요. 제가 아침에 커피를 2잔 샀는데 한 잔은 식었거든요. 작은 커피 한 잔이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무언의 존중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컵을 받으며 순간 눈을 피했다. 커피 향이 코끝을 스칠 때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건네던 말. 사람은 마음이 고프면 어떤 음식도 맛이 없어져요. 당신은 이제 너무 배부른 사람 같아요. 그 말이 그제야 이해됐다. 그는 그 커피를 다 마시지 못했다. 마시는 순간 목이 메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그의 앞에 앉아 있었다.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그저 같은 시간을 나누는 사람처럼. 그날 은행의 CCTV에는 이상한 장면이 담겼다. 누군가가 몰래 그를 찍고 있었다. 비서였다. 회장의 명령으로 그녀의 태도를 영상으로 남기려 했던 것이다. 회장님, 이제 충분히 확인하셨죠? 비서가 물었을 때 회장은 짧게 대답했다. 아직 아니야. 그날 밤 그는 집무실에 홀로 앉았다. 커피 향이 여전히 손끝에 남아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십억짜리 불빛들이 빽빽하게 박혀 있는 도시, 그 안엔 마음을 잃어버린 자신이 있었다. 그가 가진 것은 많았지만 주고받은 진심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을 넘기던 중 그는 한 구석의 작은 기사에 눈이 멈췄다. 은행 직원, 노숙자에게 따뜻한 도움 손길. 기사 속 사진에는 그녀의 옆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봤다. 그 따뜻한 표정, 그 미소. 그는 신문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아들아, 네가 본 건 틀리지 않았구나.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자신이 젊은 시절 진심을 잃었던 바로 그날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계산으로만 관계를 맺던 세월. 그 긴 시간의 대가가 바로 지금의 외로움이었다. 그는 그날 이후 그녀에게 말을 걸 때마다 이상하게도 더듬거렸다. 예전 같으면 상대가 어떤 계급인지, 배경이 어떤지 먼저 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묻고 싶었다. 당신은 왜 그런 미소를 지을 수 있나요? 그러나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에서 되뇌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의 미래일지도 모르겠다. 창문 밖으로 노을이 떨어졌다. 커피잔 속엔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잔을 들고 다시 그 말을 떠올렸다. 사람은 마음이 고프면 어떤 음식도 맛이 없어져요. 그때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배부르면서도 왜 늘 허기졌는지를.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옷차림으로 은행을 찾았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지만 어떤 날도 귀찮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날마다 조금씩 다른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다. 오늘은 좀 따뜻하죠? 비가 오면 여기 벤치 젖어요. 조심하세요. 그녀의 말투에는 계산이 없었다. 단지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온기가 있었다. 회장은 그 단순한 친절이 왜 그렇게 낯설고 가슴을 울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그는 일부러 동전을 흘렸다. 낡은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이 떨어졌고 동전들이 바닥을 굴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허리를 굽혀 하나하나 주었다. 그리고 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이건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안에도 마음이 들어 있으니까요. 그 말이 그의 귓가에 오래 남았다. 마음이 들어 있다는 말, 돈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점심시간에도 도시락을 챙겨왔다. 오래된 보온병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가 먹는 반찬은 단출했다. 달걀말이와 김, 그리고 김치 한 조각. 그러나 그 속에서 묘한 정성이 느껴졌다. 그는 무심코 물었다. 이건 누가 싸준 거요? 그녀는 웃었다. 제가요. 어머니가 예전에 늘 해주시던 걸 따라 해봤어요. 맛은 다르지만요. 그녀의 웃음은 짧았고 그 뒤에 잠시 고요가 흘렀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문득 아내가 떠오르는 걸 느꼈다. 그도 한때 이렇게 따뜻한 도시락을 받던 시절이 있었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는 잠시 그녀의 자리 앞에 놓인 메모지를 보았다. 고객을 대할 때 마음을 잃지 말자.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단순한 문장 하나였지만 그 문장은 그가 평생 돈으로도 사지 못한 가치였다. 그날 오후 은행의 문이 닫힌 후 한 남자가 나타났다. 정장을 입고 비서를 대동한 인물이었다. 회장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영상도 충분하고 태도도 검증됐습니다. 그러나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지금 내가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걸 모른다. 그게 중요해. 비서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말했다. 회장님, 저 여직원이 뭐가 그리 특별합니까? 그런 친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회장은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게 진심이지. 그 말 속엔 그가 살아온 세월의 반성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집무실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의 모습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엔 지금의 자신이 모르는 사람 같았다. 그가 사진을 만지며 중얼거렸다. 내가 언제 이렇게 멀어졌을까? 며칠 후 그는 다시 은행으로 갔다. 이번엔 그녀가 먼저 그를 발견하고 말했다. 오늘은 커피 사드릴게요. 어제는 제가 실수로 흘렸으니까요. 그녀가 건넨 것은 편의점에서 산 작은 종이컵, 커피였다. 하지만 회장은 그 컵을 받지 못했다. 손끝이 떨려서였다. 대신 그는 물었다. 왜 이렇게 하세요? 낯선 사람에게까지 친절한 이유가 뭐예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세상은 냉정해도 마음만은 남을 수 있다고요. 그게 사람의 마지막 품격이라고. 그 대답은 회장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그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가슴을 울렸다. 한때 자신도 품격을 이야기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품격보다 계산을, 진심보다 체면을 선택해온 사람이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거울을 보았다. 노숙자의 얼굴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외로움이 보였다. 그리고 그날 아침, 그는 결심했다. 내일 진짜 얼굴로 그녀를 찾아가야겠다고. 그가 시험하려 했던 것은 그녀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이튿날 아침, 회장은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지 않았다. 깔끔한 양복을 꺼내 입고 손목에는 오랫동안 서랍에 넣어두었던 시계를 찼다. 그러나 거울 속의 얼굴은 여전히 어제의 노숙자와 같았다. 세상 누구보다 많은 재산을 쌓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텅 빈 눈동자뿐이었다. 그는 가볍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진짜 나로 가보자. 그가 은행에 도착했을 때 비서는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회장님, 준비는 다 됐습니다. 촬영팀도 근처에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회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 없네. 이제 카메라도 내려놔라. 그러나 비서는 말을 듣지 않았다. 작은 안경 너머로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이미 회장 몰래 휴대폰을 켜고 있었다.
은행 안은 평소보다 한산했다. 그녀는 고객을 응대하다가 회장을 보자 눈을 크게 떴다. 처음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노숙자였던 그가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알아차렸다. 미묘하게 같은 눈빛, 같은 목소리, 그날 벤치에 계셨던 분, 맞죠? 그녀의 말에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를 따라 나왔다. 은행 근처 카페의 창가 자리였다. 그는 커피를 시키며 말했다. 내가 사실은 당신의 예비 시아버지요.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곧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드님께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도 들었겠군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네,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드려요.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녀의 말에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진심을 시험하려던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깨달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태도였다. 당황도, 분노도, 변명도 없었다. 그저 담담했다. 그 담담함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때 비서가 슬쩍 다가왔다. 회장님, 영상은 그대로 두죠? 좋은 이야기로 포장하면 언론에 내보내도 됩니다. 재벌 회장의 인간미로 그 말에 회장은 눈을 치켜떴다. 지금 당장 그 영상 지워.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의 손짓보다 빠르게 비서의 손가락이 움직였고 화면에 그녀의 얼굴이 비쳤다. 노숙자에게 미소 짓는 모습, 커피를 건네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은 냉정해도 마음만은 남을 수 있다고요라고 말하던 순간까지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워라. 이건 나의 시험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야. 그러나 비서는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회장님 이미지에 도움이 됩니다. 세상은 이런 걸 좋아합니다. 회장은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다. 세상은 보여주는 친절에 감동하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진심에 눈물 흘렸어. 그 차이를 넌 몰라. 그 말 한마디에 카페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미소를 지었다. 저도 사실 두려웠어요. 회장님이 그날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녀의 말에는 계산이 없었다. 오히려 따뜻했다. 그 순간 회장은 손목시계를 풀어 그녀 앞에 놓았다. 이건 내 아내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내게 선물한 거요. 나는 이 시계를 볼 때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소. 하지만 오늘은 다르오. 당신을 보고 있으니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소. 그녀는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저 그런 귀한 걸 받을 수 없어요.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받지 않아도 돼요. 다만 알아두시오.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사람 냄새를 기억하게 됐다는 걸. 그가 자리를 떠나려던 순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그날 드렸던 커피 사실 제 월급으로 산 게 아니라 손님이 두고 간 걸 그냥 데워드린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큰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에 회장은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다. 그렇소. 하지만 진심이란 건 가격이 아니라 마음이네. 그 커피 한 잔이 내 인생을 바꿨소. 카페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불었다. 초봄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당신 말이 맞았소, 여보. 사람은 마음이 고플 때가 진짜 배고픈 때요. 그날 밤 회장은 집무실 불을 끄지 않았다. 책상 위엔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과 신문들이 쌓여 있었고 창밖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반쯤 비추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낮에 들었던 그녀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세상은 냉정해도
마음만은 남을 수 있다고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이 그의 오랜 신념을 무너뜨렸다. 그는 손끝으로 오래된 만년필을 굴렸다. 그것은 고인이 된 아내가 생일 선물로 줬던 것이었다. 그때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이 펜으로 계약서만 쓰지 말고 언젠가 진심을 담은 편지도 써요.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그 펜으로 편지를 쓴 적이 없었다. 오로지 계약과 서명, 숫자와 약속들 뿐이었다. 지금 그 펜을 들자 손끝이 무겁게 떨렸다. 그는 종이를 꺼내 조용히 글씨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순간이 있다. 오늘 나는 그걸 배웠다. 나는 평생을 거래로 살았다. 그러나 그 여자아이의 한마디가 내 모든 이성을 깨웠다. 그녀는 내 아들의 미래이자 나의 과거다. 그를 멈추고 창밖을 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에 떨어졌다. 그 순간 그는 문득 떠올랐다. 아들이 어릴 적 비 오는 날 창문 앞에서 아빠, 왜 비는 울어요? 라고 물었던 장면을 그때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비는 후회와 닮아 있었다. 내려야만 멈출 수 있는 슬픔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아내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었다. 당신이 외로움을 인정할 때 비로소 사랑이 시작될 거예요. 그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느꼈다. 지금의 자신이야말로 그 외로움을 비로소 인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찾아왔다.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 아버지, 어제 은행에 다녀오셨다면서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를 시험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 목소리엔 분노보다 상처가 묻어 있었다. 회장은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일이었어. 나는 네가 믿는 진심이란 말을 이해하지 못했거든. 하지만 이제 조금 알 것 같구나. 그건 계산 없는 마음이더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말 속에 담긴 후회의 무게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그는 묻듯이 웃었다. 그녀가 당신 마음을 바꿨나요? 회장은 짧게 대답했다. 아니다. 그녀가 내 마음을 깨웠지. 그날 오후 회장은 혼자 산책을 나섰다. 재벌가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으로. 그는 도심 한복판에서 노숙자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걸 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걸음을 멈췄다. 그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 위에 덮어주며 말했다. 괜찮소? 병원에 가야겠네. 그 노숙자가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 눈빛 속에서 그는 과거의 자신을 보았다. 밤이 되자 그는 다시 은행 근처 벤치에 앉았다. 같은 자리, 같은 거리. 그러나 마음은 달랐다. 멀리서 그녀가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코트를 입고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은행 문을 닫으며 동료에게 인사했다. 내일 봬요. 그 짧은 인사 속에도 진심이 있었다. 그녀가 길을 건너는 순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으로 가방을 덮고 비를 맞으며 뛰었다.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우산을 들고 달려갔다. 이거 쓰시오. 그녀가 놀라 돌아봤을 때 그는 웃고 있었다. 또 만나네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우산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근데 괜찮으세요?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따뜻하네. 비가 이렇게 좋은 날이었는지 몰랐소. 그 말에 그녀도 미소를 지었다. 그 장면은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다. 그러나 그 순간 회장은 세상 어떤 재산보다 소중한 감정을 느꼈다. 잃었던 사람의 온기를 되찾은 순간이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 나는 사람의 마음을 봤다. 진심은 소리 없이 다가와 사람을 바꾼다. 그것이 내가 평생 몰랐던 부의 진짜 얼굴이다. 며칠 후 회장은 조용히 그녀를 다시 찾아갔다. 이번엔 노숙자의 모습도 재벌 회장의 위엄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중년 남성으로 그는 회색 코트를 걸치고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은행 문을 열자 익숙한 종소리가 났고 그녀가 창구에서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오늘은 손님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가 고개를 갸웃하자 그는 봉투를 건넸다. 이건 당신께 주는 게 아니라 당신 어머니께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녀는 놀라며 말했다. 저희 어머니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신문 기사에서 봤소. 그날 노숙자에게 도움을 준 은행원이 어머니 병원비를 벌기 위해 야근을 한다고 했지. 그게 마음에 남았소.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그냥 기자분이 좀 과장해서. 하지만 회장은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그 기사는 내게 가르침이었소. 당신 어머니께 안부 전해주시오. 세상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녀는 끝내 봉투를 받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머니가 들으셨다면 분명 감사하다고 하셨을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변함없이 조용했다. 그러나 그 안엔 단단한 진심이 있었다. 그때 은행 안쪽에서 사람들이 속삭였다. 저분, 재벌 회장이래. 그럼 그 노숙자 소문이 진짜였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그런 소문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평소처럼 손님을 응대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잠시 후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저녁에 시간 있습니까? 나와 내 아들이 저녁을 대접하고 싶소.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머니 병원 들른 후에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도심의 작은 한식당 방 안에는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회장, 아들, 그리고 그녀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올랐다. 식사 내내 회장은 거의 말이 없었다. 대신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아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녀는 겸손하게 답했다. 저는 특별한 게 없어요. 다만 제 자리에 있는 것뿐이에요. 식사가 끝날 무렵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말하겠소. 사실 그날 내가 노숙자 행세를 한 건 너희의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어서였네. 하지만 이제 보니 시험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나였소. 식당 안의 공기가 잠시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날 당신이 내게 건넨 커피 한 잔이 내 인생을 바꿨소. 그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소. 그리고 마음 덕분에 나는 내 아내의 마지막 편지를 이해하게 됐소. 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아버지를 바라봤다. 어머니 편지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외로움을 인정할 때 사랑이 시작된다고 쓰여 있었지. 나는 그 뜻을 몰랐지만 지금은 알아. 내 아내 될 사람이 그 답을 가르쳐줬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제가 한 건 별것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회장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세상은 성공한 사람보다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하오. 그 말에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들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회장은 그 따뜻한 손의 감촉에 오래된 울음을 삼켰다. 식당을 나설 때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세 사람은 한 우산을 나눴었다. 빗소리 사이로 회장이 말했다. 이제는 나도 너희처럼 마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싶구나. 그녀가 대답했다. 회장님, 마음은 이미 회장님 안에 있었어요. 다만 잠시 잊고 계셨을 뿐이에요.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불을 끄지 못했다.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다. 여보, 나 이제 조금은 당신이 말한 사람의 온기를 알 것 같소. 사진 속의 아내는 여전히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며칠 후 회장은 작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손수 쓴 편지 한 장과 하얀 봉투 두 개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그녀에게, 다른 하나는 아들에게 전할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펜을 들고 생각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편지를 쓰게 될 줄이야.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회한이 천천히 녹아내렸다. 그날 저녁 그는 가족 저녁 자리를 마련했다. 오랜만에 식탁 위에는 온기가 돌았다. 며느리가 될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고 아들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자주 웃었다. 회장은 한참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오늘은 내가 이야기를 좀 해야겠구나.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는 잔을 들어 조용히 말했다. 나는 한때 돈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네. 사람의 마음도, 믿음도, 사랑도 결국 계산으로 통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날 노숙자 차림으로 은행에 갔을 때 한 잔의 커피가 그 모든 걸 무너뜨렸네.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개 들게 아가씨 부끄러워할 일 아니네. 그건 내게 주어진 두 번째 인생이었어. 나는 그날 이후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네. 사람의 눈빛 속에, 말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이제야 알겠어.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손을 모았다. 아버지, 이제야 말씀하시는군요. 저는 늘 아버지가 감정이 없는 분인 줄 알았어요. 회장은 웃었다. 그건 나도 같았지. 너를 바라볼 때마다 내 안의 공허함이 내 탓인 줄 알았어. 그러나 아니었네. 그건 내 탓이었어. 그녀는 그때 조용히 말을 이었다. 회장님, 어머니께서도 늘 그러셨어요. 진심은 말보다 행동에 있다고요. 그날 제가 커피를 건넨 것도 그냥 그렇게 배우며 자라서예요. 그 말에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 커피 한 잔이 내게는 가장 값진 교육이었네. 사람을 믿는 법을 잊은 내가 다시 배운 첫 번째 수업이었어. 식탁 위에는 고요가 흘렀다. 그러나 그 고요는 불편하지 않았다. 따뜻했다. 그는 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결혼 선물일세. 돈이 아니라 약속이야.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너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겠다는 나의 약속이지. 그녀는 손을 저었다. 받을 수 없어요. 회장님, 그 약속만으로 충분해요. 그 말에 회장은 웃었다. 그럴 줄 알았네. 그래서 미리 준비했지. 그는 대신 다른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내 어머니 병원비 전액을 우리 재단에서 지원하겠다는 서류야. 그건 선물이 아니라 나의 빚갚기야. 그날 커피값 말이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아들도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감사드려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감사할 건 없다. 내가 고마운 사람은 너이지.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를 바라봤다. 그 시계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맞춰둔 시간이 멈춘 채로 있었다. 그는 그 앞에 서서 말했다. 이제 다시 움직여도 되겠지. 아들이 다가와 시계 태엽을 감았다. 시계의 초침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시 움직였다. 딸깍, 딸깍. 그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날 밤 회장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아내가 나타났다.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흩날리는 길 위에서 그녀가 말했다. 여보, 이제 알겠죠? 진심은 언제나 조용히 흘러요. 소리 내지 않아도 결국 닿게 되어 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야 알아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다음 날 결혼식이 열렸다. 하얀 꽃으로 가득한 홀 안에서 그녀는 단아하게 걸어 들어왔다. 회장은 앞줄에 앉아 있었다. 눈가에는 살짝 물기가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고요했다. 그녀가 신부 입장곡에 맞춰 천천히 걸어오는 동안 그는 생각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교사였다. 식이 끝난 후 회장은 조용히 무대 위로 올라갔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한 가지 고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험을 통과한 건 이 아이가 아니라 나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진심은 세상을 움직이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홀 안에는 긴 박수가 이어졌다. 그 박수 속에서 회장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의 마음속에선 단 하나의 문장만이 울리고 있었다. 사람은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결혼식이 끝난 후 회장은 홀 밖의 정원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바람이 살짝 불었고 나무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흘러내렸다. 새하얀 천으로 덮인 의자들, 떨어진 꽃잎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그 모든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고요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흘렀고 마치 누군가 미소 짓는 얼굴처럼 보였다. 그의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신부가 그에게 남긴 짧은 쪽지였다. 회장님, 오늘의 하늘이 어머니의 마음 같아요. 따뜻하지만 조금은 슬프죠.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며느리 드림. 그는 그 종이를 꼭 쥐었다. 가슴이 묘하게 저릿했다. 인생의 마지막에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는 게 이렇게 큰 선물일 줄은 몰랐다. 그 순간 누군가 다가왔다. 그것은 그의 아들이었다. 아버지, 사진 찍으러 가요.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나는 괜찮다. 너희 둘이 찍어라. 나는 여기서 볼 테니. 아들은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아버지, 이젠 그 말이 정말로 따뜻하게 들려요. 예전엔 아버지가 늘 혼자 있으려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그건 외로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준비가 된 것 같구나. 그리고 덧붙였다. 네가 내게 물었었지, 사람은 왜 비를 맞는지. 이제야 대답해 줄 수 있겠다. 비는 우리 마음을 씻기 위해 내리는 거야. 그래야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눈시울을 훔쳤다. 저도 그럼 오늘 조금은 적고 올게요. 아버지. 그리고 신부의 손을 잡고 정원 끝으로 걸어갔다. 두 사람의 웃음이 바람에 섞여 멀어졌다. 회장은 그들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그 장면이 마치 오래전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를 보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밑에는 하얀 꽃잎이 깔려 있었다. 그 위를 걷는 발자국이 소리 없이 남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늦게 배운 학생이지만 그래도 배웠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그는 집무실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사진을 향해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보, 오늘 우리 아들이 결혼했소. 당신이 원하던 대로 착한 아이와 마리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가르쳐 주려던 사람의 따뜻함을 이제야 알았소. 고맙소. 너무 늦지 않게 깨닫게 해줘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었다. 노을빛이 방 안을 붉게 채웠다. 그 빛은 마치 아내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커피잔을 들었다. 커피의 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감정이 다시 피어올랐다. 마음의 향기였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 이제는 며느리가 된 그녀가 서 있었다. 회장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께서도 전해달래요. 그날 커피 잘 마셨다고요. 그 말에 회장은 웃었다. 그래, 그 커피 한 잔이 나를 바꿨지. 아마 그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커피였을 거야. 그녀도 웃었다. 그래도 회장님이 이제 진짜 미소를 지으시네요. 그게 저는 제일 좋아요. 그녀가 돌아가고 문이 닫히자 방 안엔 조용함이 남았다. 그러나 그 고요는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였다. 그는 의자에 앉아 아내의 편지를 다시 펼쳤다. 당신이 외로움을 인정할 때 사랑이 시작될 거예요. 그 문장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그는 속삭였다. 이제야 시작이네. 밤이 깊어가고 창밖에는 작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불을 끄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빗소리가 마음을 두드렸다. 마치 누군가 잘했어요라고 말해주는 듯이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긴 세월의 후회와 회한, 그리고 용서가 모두 섞인 평온한 미소였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다르게 불렀다. 냉정한 재벌 회장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